자, 몇 년 전에 중국 변호사들이랑 교류회가 있는데 중국 변호사들 네,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 가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거 아니냐. 역시 미국식 제도는 동양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이나 법의 지배가 제대로 된 국가 아니겠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뭐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판결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 즉시 석방.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하고 싶을까요? 뭐 어떤 결론이든지 힘 있는 자는 사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면죄부를 쉽게 준다라는 선례는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고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에서 뇌물죄는 사면 대상으로 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못합니다. 그 얘기를 그 최재성 수석도 아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온도를 좀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돈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됐는데 네. 돈 준 사람의 재판이 다음 주에 선고돼 있죠. 네. 기가 막히게 걸고 들어왔어요.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손정희 변호사님도. 김준우 변호사님한테 먼저 누구부터 여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선고? 일단은 길고 긴 싸움의 끝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기결수형이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형량만 따지면은 사실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고 공천 개입 2년까지 포함하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을 이제 최종 복역을 해야 되는 역사의 어떤 판단을 받은 중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3년 9개월 가까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되었고 1386일째 이제 수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논란도 많고 뭐 기록만 수십만 쪽에 해당할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일단은 승마 지원이라든가 특활비 상납이라든가 국고 손실 공천 개입 일부 직권남용 이제 유죄로 이제 판정이 돼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논란은 이제 끝났다. 네. 정치적인 논란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몇 년 전에 중국 변호사들이랑 교류회가 있는데 중국 변호사들 네,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 가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거 아니냐. 역시 미국식 제도는 동양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이나 법의 지배가 제대로 된 국가 아니겠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뭐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는 개헌론을 한번 올해 연초에도 뭐 동아일보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개헌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해봐야 뭔가 좀 바람직하게 뭐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 예상 못한 다른 얘기를 또 꺼내시네요. 저기 개헌 얘기를. 네, 개헌론은 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된 주제여가지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국정농단 사건 터질 때 개헌론 꺼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지율 빠질 때 항상 개헌론 카드가 나오는데 그걸 이번 정권에서 개헌론이 꺼내졌을 때 그 진정성이 이제 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면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치주의 법의 지배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성숙한 한국 사면을 할지에 논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사실은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전까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쨌든 그 브레이크를 걸 땐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형이 확정이 안 되는데 무슨 사면 얘기냐. 이르다. 근데 이제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얘기가 두 명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선거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여기 방송에서도 그렇고 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소수설을 또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70세가 됩니다. 네. 70세가 넘어가면 형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작년에 형 집행정지를 2번 신청했다 기각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형 집행정지 정도로 정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선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을 한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방법론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죠. 사면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그 청취자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가를 더 치렀으면 좋겠다. 아무 뭐 그 형을 다 살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반성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도가 중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 그 의견에 동조를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재판하는데 4년 걸렸잖아요. 네. 수사 재판.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잉크 마르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판결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즉시 석방.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하고 싶을까요? 뭐 어떤 결론이든지 힘 있는 자는 사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면죄부를 쉽게 준다라는 선례는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고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에서 뇌물죄는 사면 대상으로 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못합니다. 그 얘기를 그 최재성 수석도 아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온도를 좀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돈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됐는데 네. 돈 준 사람의 재판이 다음 주에 선고돼 있죠. 네. 기가 막히게 걸고 들어왔어요. 네. 지금 오늘 저 얼마인지 볼까요? 기가 막히게 또 걸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참 그런 게 오늘 이제 이만희 회장도 횡령 혐의 있었는데 네. 어제인가요? 있었는데 집행유예 나왔죠? 어제죠. 어제. 이번 주 초에 강덕수 XTX전 회장 네. 거기도 횡령 배임 액수 몇백억인데 또 집행유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법불신이라는 게 유죄무죄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관대한 양형, 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불신이 생긴 거고 뭐 검찰이든 전관 뭐 부장판사 대법관이든 이 법조 신성 가족의 어떤 카르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문제 아니냐. 고 노회찬 의원도 뭐 법이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발언하셨었는데 그런 게 많이 떠올라서 다음 주 되게 씁쓸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하여튼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좀 비판적입니다. 저는 요즘 기사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다음 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있는데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아 삼성전자 역대급 배당 주주들에게 뭐 지급할 듯 막 이런 식 기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믿을 건 삼성뿐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이 슬슬 시간차를 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씩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김준우 변호사님은 왠지 좀 씁쓸한 예감이 든다. 네. 손정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예상되는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국민 정서는 여전 감지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받은 쪽에서의 이제 형이 확정된 것, 이 형 확정 사실도 부인하시는 분들 많죠. 그걸 우리가 수긍하고 합리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되시고 그 이제 사면 논란이 너무 길게 가는 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모적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 별로 없죠. 보통은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이 준 사람 받은 사람? 받는 사람이 훨씬 법정형이 몇 배는 더 세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손정혜 변호사님이나 김준호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되려면 우리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전에 사법고시였지만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로스쿨을 졸업해서 지난주에 이 변호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본 이건 뭐 응시생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응시생들이 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밑줄 긋기라는 표현도 기사에 등장하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이 좀 색달라진 게 뭐냐면 네. 이제 몇 개 학교에서만 열리다가 모든 학교에서 다 분산 개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무트로 나와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제주대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형평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험 고사장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허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을 긋는 걸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무부에서 중간에 이제 공지를 내려서 왜냐하면 시험이 5일 동안
저기 4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시험 보고 하루 쉬고 이틀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밑줄 긋기를 전부 다 허용하겠다는 걸로 중간에 방침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기에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은 수험생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의 주무 부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죠. 일단 논란 하나 더 있는 거 듣고 두 분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복붙 문제라고 이제 그냥 네. 그대로 갖고 왔다 복사해서 네네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비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문제은행을 이제 만들어 두고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네. 재작년도에 이제 문제은행의 문제를 출제한 한 교수가 네. 자기 학교의 모의고사 내부 뭐 이런 시험 강의용으로 그 문제를 모의 출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는 나라에서 전부 다 수합을 해가지고 겹치는 문제가 없게 나오고 또 이 교수가 올해 출제 요원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이제 낸 문제를 자기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한 건데 네. 결국은 그 연세대 로스쿨인데 이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유사한 문제를 미리 보게 된 셈이어서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논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교수를 고발한다 어쩐다 했는데 아니 연세대 교수는 출제 요원에 안 들어갔다. 법무부에서 하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문제은행이 있어도 그 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서로 변형했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이 역시 형평의 문제 논란이 좀 생겨난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무부가 조금 더 변호사 시험 출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인원수 자체는 굉장히 다른 여타의 시험보다는 적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법조인을 어찌됐든 양성하고 법조인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면 엄격한 룰과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던가 이런 거 적발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치명적인 사법계 불신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억울한 점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서 만약에 출제위원들 같으면은 숙박시키고 아예 뭐 거의 감금 상태죠. 네,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시험 같은 경우 그만한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이 교수가 서약서를 어겼다. 이런 문제를 문제은행에 내고 비슷한 거를 내면 안 된다라고 서약을 다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 탓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관리 감독이 불철저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예전에 사법시험 때도 네. 갑자기 이재익 교수가 겨울에 안 보여. 아니면 학기가 한 주 딴 수업보다 빨리 끝나. 이유 없이. 그러면 해외 학기 갈 리는 없어. 그러면 문제 출제 들어갔구나. 하하. 그럼 그 교수 교과서를 그 학교에서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 교수는 아무리 이렇게 소문을 안 내려고 해도 그래서 뭔가 이제 갑자기 소위 불의타라고 하죠. 딴 데서는 잘 안 다루는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탁 나와서 뭐 특정 학교 학생들한테 좀 유불리가 갈리는 그 유명한 사법시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꾸 하셨는데 행정법 문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참 가끔 간혹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이렇게 두 건이나 터져서 법무부가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무죄 출제하는 얘기들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봤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잘 헷갈리는 거는 이 법전에 밑줄 치는 게 어느 정도로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공평하고 뭐 불공정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뭐 사법고시 본 적이 없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 효과가 없고요. 뭐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하. 공부가 좀 덜 됐으면 이 조문이 어디 있었지 법전에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을 주지만 네. 법전을 크게 활용 안 하는 과목들도 많아요. 어차피 대충 이렇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법전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딱딱 중요하게 나오는 조문과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조문들이 딱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약간 어디 있지라고 빨리 찾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뭔가 약간의 미세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있죠. 축약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상되는 걸 탁탁탁탁 정리를 해놓고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페이지를 넘길 때 시간이 훨씬 절약되죠. 찾을 문제. 때.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왜?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기분이라든지 이 안정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멘탈 문제죠. 멘탈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20% 정도 불리했을 것 같다. 뭐 11% 정도 더 유리했을 것 같다. 밑줄을 친 고사장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현수님께서는 이럴 땐 그냥 사실을 부활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돈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로스쿨 그들만의 잔치라고 했는데 뭐 변명하실 말이 있습니까? 이게 뭐 수없이 너무 많이 많은 나오는 방송에서 얘기야. 네. 수없이 많이 논쟁이 된 건데 가장 취약계층한테는 로스쿨이 더 유리하고요. 약간 중하위층의 경제적 소득을 가진 경우는 사법시험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확. 방송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네. 근데 이 문제는 또 이제 뭐 사시랑 로스쿨 문제는 아니니까. 네. 지금 이번 문제. 네, 출제의 그렇죠. 오류는 이건 네, 사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한 1분 남았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과정상의 문제, 출국 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인데 이거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제 논쟁이 되는 거는 이게 형사 소송 절차, 수사 절차의 위반이라기보다는 이게 출입국 금지가 행정 절차에 가까운 좀 성격이 있고 네. 이후에 김학의 차관은 뭐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나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징계 대상이냐 아니면 뭔가 이제 그 형사처벌까지 담당 검사 직무대리 역할을 했던 그 검사가 받아야 될 건지 그 정도가 좀 들여다볼 쟁점인 것 같고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긴급성 때문에 절차를 어느 정도 위반한 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지금 많게는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켜서 너무 잘했다고 다들 막 그랬었어요. 잘 잡았다. 보도에서.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이렇게. 태국으로 긴급하게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막 굉장히 뭐 사람들 데리고 얼굴 가리고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봤더니 그 절차가 임의로 어떤 출입국 관리를 불법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내사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임의로 기재했다 이런 의혹 제기거든요. 문서 조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 관례적으로 급할 때는 일단 사건 번호 안 쓰거나 대충 부여해놓고 나중에 보완하거나 사후 승인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적법 절차를 지켰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듣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슈들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김준우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 우리 유창혁 대원 같은 경우 요즘 SBS 드라마 개천용, 나라라 개천용에 나온 내용이 실제 뉴스에 뒤에 나오더라고요. 작가분들은 혹시 이런 내용을 결과를 좀 더 빨리 받아보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하는데 제가 이 개천용 작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받아볼 수는 없죠. 빨리 받아볼 수 없고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거나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재판 결과를 판사들이 미리 써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시스템이. 두 분 다 법조인이니까 이런 법률 관련된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보면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소혜가 어떠세요?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감이 많이 없어서. 다르니까. 네. 일단 저런 외모가 없다. 일단 거기서부터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된다. 네. 변호사가 공유야. 네, 그런 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 그 재판 그러니까 법정 모양을 많이 따라해가지고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민사는 이제 이렇게 재판대를 향해서 법대를 향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인데 민사처럼 법정이 꾸며져 있다든가 한국 드라마가 계속 그 고증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이 많아요. 마치 그리고 막 배심제가 막 엄청나게 막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묘사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안 보시고 검사분들은 자기 조직 맨날 이상한 조직으로 나오니까 다 안 보시고 그거 보고 자식들이랑 싸우고 이런 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죠. 손정혜 변호사님 재밌게 본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까? 영화나.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 너목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고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한 저거 어떻게 알았지? 손가락에 있는 골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걸 디테일하게 그렸을 때 저걸 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그런데 그건 작가님들이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요즘은 법정 드라마 할 때 필시 변호사 자문을 다 거칩니다. 많이 거치는데 제가 지적한 굿와이프였나? 그건 좀 약간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너무 현실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서면 재판하는데 서면 재판하고 뚝딱 끝내면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방송국 PD잖아요. 제가 이 방송계 이야기를 쓴 영화가 있어요. 원더풀 라디오라고.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제 손으로 다 썼거든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엉망진창이야. 현실감 전혀 없어. 마술적 사실주의 같은 거죠. 네. 일단 그 담당 그 걸그룹 출신의 진행자가 담당 PD랑 사랑에 빠지는 얘기인데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길 수도 있죠. 진행자랑 PD나 제작진이랑 결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미연 씨도 그렇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저기 MBC의 배철수 씨가 아내분께서 라디오 프로듀서 분입니다. PD분. 드라마 때는 피해는 많이 봐요. 변호사가 다 증거 수집해주고 현장 나가는 줄 아시는 의뢰인들이 있죠. 우리 드라마 봤는데 너 안 해주냐 이렇게. 자, 우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도 다른 이슈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지금까지 두 분 변호사와 함께 뭐 그래도 농담도 하고 문자 읽어드리면서 뭐 깔깔대기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아이템 앞에서는 참 웃음기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아동 학대 그리고 살인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결국 공소장 변경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적 공소사실, 살인죄,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손정희 변호사님. 주의적, 예비적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인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면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혼인 무효가 인정이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인 무효는 기각 이런 판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적으로 이혼이라도 시켜주세요라고 이제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은 진짜 살인죄를 100% 내가 입증 가능하다 그러면 예비적 안 붙입니다. 근데 주의적으로 붙인 건 혹여라도 살인죄가 완전 무죄될 것을 대비해서 아동학대 치사, 축소 사실이라고 하는데 살인은 인정은 안 되지만 치사는 인정되지. 이런 이제 공소사실 변경이 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도 살인죄를 뒤늦게라도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분노 그리고 지적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을 했다. 실제 언론 보도에 있고 나서 부검 감정인 3명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강한 외부의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거는 의사들도 교통사고급 충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외부의 충격이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거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폭행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살인죄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이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이 사건 이 정인이의 그 부모 변호를 맡은 그 변호사 분께서 인터뷰를 해서 했는데 얘기를 종합하면 이 아동 학대 치사도 인정을 자기는 못하는데 우리 의료인은 어떻게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못한다 이런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학대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또 발로 밟거나 이런 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부 자백하는 사건은 아니다.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공소장 내용을 보면 불상의 방법으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 CCTV가 없는 이상 진술로서 확인해야 돼. 어떻게 때렸는지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죽음에 결정적으로 이르게 된 쿵쿵 소리. 네. 그날에 대해서 피고인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수는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거고 학대의 고의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네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데리고 있다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실수로. 그렇게 실수, 과실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어떤 학대의 전부 행위라든가 살인의 의도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 장기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위는 어떻게 특정을 해야 되냐면 결국 전문가들이에요. 이 신체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살인의 고의는 보통 성인 사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느냐, 네. 급소를 때렸느냐, 얼마나 반복적으로 때렸느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느냐로 기준을 삼는데 우리가 과거에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그 사건도 1심에서 살인이 무죄였다 2심에서 유죄였거든요. 네. 그때 재판부가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문을 써줬어요. 성인에겐 흉기지만 아이에게는 그냥 엄마 손이 흉기다. 손과 발로 성인의 외력을 콱 하면 이거는 흉기에 버금가는 생명에 지장한
침해를 유발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했다면 이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렵게 1심 무죄 2심에서 살인죄 유죄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 사건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감정을 더 받아야 되는 사건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살인죄랑 아동학대 치사죄는 둘 다 법정 하향형 5년 이상이고 둘 다, 네. 다만 이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게 차이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아동학대 치사로도 충분히 중형을 선고할 수는 있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이 네. 기본 형량이 살인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검찰이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신속하게 신체 재감정 의견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건 다행인데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진술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망인이 된 경우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입증과 관련해서 만만치 않은 법정 싸움이 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이게 불상 알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어른이면 워낙 사건도 많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 뭐 예를 들면 키 170에 몸무게 70kg 했던 남자가 팔이 부러진다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식처럼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이 아이 몸도 작고 또 이 뼈의 뭐 이 양도 유연성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데이터도 없고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불상 우리가 거기에 CCTV가 없는 한 정확하게 이건 100% 이거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저는 이 사건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안 했다면 공소장 변경이 없었을 것 같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들끓어야 원래 살인죄로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 살인을 뒤늦게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정말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인으로 기소한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처음은 어렵잖아요. 항상 선례가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울산 계모라든가 그 캐리어 가방에서 죽인 사건이거나 그게 아동학대 사건으로 명칭도 하면 안 돼요. 살인 사건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거든요. 가해자 이름을 붙여서. 네. 네. 그런 면들도 좀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즉시분리 막 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쉼터의 절대 숫자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를 뒷받침할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그 사람 수, 뭐 그 전담 인력,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점에 좀 이제 어차피 나머지는 사법부의 공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반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 새해가 시작될 얼마나 됐다고 올해 벌써 올 초에만 이 불쌍한 아이들 이 방임 또는 학대가 확실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내복 발음으로 길거리 쫓겨난 아이라든지 저도 한 서너 명 본 것 같거든요. 뉴스가 된 것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아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이거 법 바꾸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해보죠. 이번에는 이것 역시 아직까지도 이 얘기가 나와라고 할 정도로 10년 전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그 유족들 아직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SK케미칼 이 상품을 제조한 회사죠. 애경 이렇게 돼서 기소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제품이 좀 다른 거죠. 그 전에 옥시 같은 경우는 PHMG라는 것의 주성분을 하고 있는 혹은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었고요. 네. 이번 거는 이제 SK케미칼이 제작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었는데 CMIT 혹은 MIT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의 이제 독성, 인과관계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 논란이 많은 사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2012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옥시 제품과 관련해서는 폐섬유화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했고 네. 이번에 무죄 판결 난 CMIT, MIT에 관해서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추가 실험을 했을 때 네. 뭐 동물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약간의 변이들이 좀 문제들이 발생은 하지만 결정적인 건 없다는 취지로 또 한번 냈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추가 조사를 했더니 몇몇 실험 조건을 좀 바꾸면 뭐 투여량이 좀 늘어난다든가 네. 뭐 이제 뭐 몇몇 실험 예전의 실험에서 특정 단계에서는 요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의견서 형태를 좀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소명이 안 된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이 제품들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012년인가 다 독성 물질로 일단은 표시했습니다. 근데 독성 물질 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 양이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몸에 어떤 특별한 위해를 가하는 인과관계가 또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좀 실패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상반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그 PHMG 같은 그런 기대를 이제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건과 똑같이 결론 날 거라고는 낙단 말씀. 네네. 낙관할 수 없다. 이게 그 아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지적한 대로 해로운 건 알고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영향이 이렇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업체에서 우리는 몰랐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때 이 제품 시작할 때는 우리 유해성을 몰랐다라고 하면 또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도. 그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뭐 백혈병 뭐 결핵암 이런 사건들도 사실 공장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뭐 산업재 인정이나 이제 재판에서 좀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발생했던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법조인들이 별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좀 과학의 영역이라서 어쨌든 관련해서 계속 애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분투해 주시기를 뭐 소망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옥시 제품이 최대 이제 징역 6년까지 실형으로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가습기 메이트 사건도 SK 케미칼 애경산업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상황이어서 이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나는 지금 폐질환으로 진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들이 생존을 하는데 내 몸이 증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환경부 보고서가 배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에서는 피해 판정을 내렸어요. 이 성분으로 해서 뭐 CMIT, MIT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가습기 메이트로 피해자예요. 피해 판정을 해줬다는 거죠, 국가가. 근데 이거는 행정부의 어떤 조사이고 피해자 구제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그대로 입증을 해서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우리 재판부는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은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데 동물 실험도 해보고 모두 전문가 의견을 받으니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옥시하고 성분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동물 실험이 꼭 인체에 맞는다. 그 과거의 상황으로 그대로 재현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항소심에서 물론 또 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흘을 걸고 검찰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보통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조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인용되는 이게 통상의 재판부의 그 판결 내용이에요. 인용해버리거든요. 침해 인정된다고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뒤집힐 거라고 만연히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항소심이라서 다시 조사해보고 다시 분석해보고 동물 실험 다시 해보고 전문가 다 의견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관련해서 비슷한 영화 하나 있습니다. 성남 변호사라고 혹시 보셨어요? 이성균 씨 나오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피해자의 가족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문자 오셨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좀 2심 있으니까 검찰은 좀 더 자료 보강도 하고 논리도 좀 더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담배 유해성 관련해서 이 담배 제조사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이잖아요. 사이즈가. 네. 기업들 상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소송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입증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그 피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이런 건강상의 피해를 줬다라고 인정받는 게 참 힘들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어제 프로그램인데 허지웅 쇼였나요? 박준영 변호사가 다녀갔던 것 같은데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춘재 팔자 사건
우리 흔히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재심이 있어서 8차 사건 때 진짜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옥살이했던 윤석열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에요. 두 사건 다 영화로도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성이 이제 최 씨입니다. 최모 씨.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윤 씨죠. 윤석열 씨. 국가와 당시 사건 수사했던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분께서 냈어요. 최모 씨가 어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손정희 변호사님. 최모 씨에게는 이제 국가배상 13억 900여만 원이 인정이 됐고 가족에게도 위자료로 이제 3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고요. 사건 내용 말씀드리면 이 최모 씨가 16살 미성년자 때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에서 택시 운전자가 이제 흉기로 찔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강도살인 혐의를 받아서 징역 10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요. 밀걸레 자루로 폭행을 한다거나 잠을 여러 차례 못 자게 한다던가. 그런데 문제는 진범이 이제 첩보로 입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있는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만기 출소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3년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복역한 2000년에 들어가고 2003년에 진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한 거죠. 그러니까 진범이 잡혔으면 진범 나왔으니까 이제 무죄로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고요. 재심에서 무죄 2013년에 이제 이르러서야 선고가 됐고 이에 대해서 진범도 잡혀 있었는데 이 손해배상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성은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부실 수사했던 경찰과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엄청. 저도 좀 의외네요. 보통 이럴 때 국가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 아무개 그리고 당시 불기소했던 검사 아무개 당신들이 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책임지고 돈 내놔라. 라는 건데 이건 국가도 책임은 지고요. 물론 이분들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배상금 20%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의 책임은 다 면제되어 왔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가혹행위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고문을 했던 경찰 검찰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위자료 책임도 없고 그냥 뭐 명예퇴직해서 잘 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직접 개인 책임까지 물어버리는 거예요. 일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충분히 지키라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다른 질문인데 김준호 변호사님. 아까 제가 말씀 미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춘재 8차 사건,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손해배상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이제 기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전 사건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은 새로 이거 지금 13억 9천 정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과거사 사건, 예를 들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도 대부분 감옥살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감옥살이를 한 1년이면 그게 뭐 재판부에 따라 다른데 적으면 8천만 원, 많으면 1억 2천 정도가 좀 많이들 책정된 액수였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로.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되니까 1억 2천 정도로 치면 이제 한 12억 이자 지금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문했었느냐 이런 것들도 저간의 사정을 좀 붙을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액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데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억울하게 구속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일단 형사보상금이 나와요. 그럼 형사보상금을 보통은 바로 청구를 하고요. 그럼 형사보상금 청구 금액이 나오면 이제 그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이제 택하시는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손정희 변호사님, 그냥 딱 봐도 너무 적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당신이 사회활동했으면 이런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대략 한 연봉 1억 쳐가지고 1년에 1억
이렇게 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연봉 억울한- 이력도 많죠.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삼아서 굉장히 적게 인정된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나 지금 윤모 씨 사건은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너무 적다. 형사 피해자 국가에 의해서 무고하게 그 청춘을 낭비한 대가로는 10억, 20억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국가 편의주의적인 거죠. 국가의 예산을 생각해서 사실 50억, 100억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뭐 일부 주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계속 감옥에 있고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계기점이나 그러게요. 성장 경로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뭐 나라 그 모양 그 꼴이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열받는 거는 잘한다, 이거는. 지금도 진심이 국정원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사 판결 중에서 네. 그 이제 이자라는 게 그 있지 않습니까? 이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관한 채권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이제 기산을 해가지고 하면 네. 70년대 80년대 되면 엄청 이자가 액수가 크게 불어나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대법원이 나라 재정을 생각해가지고 이자 기산 시점을 뒤로 확 미는 이상한 판결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사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손해배상 액수를 받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다가 정부에서 그거를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토해내라고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빚더미에 휘달리는 지금 사건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그것도 사실 대법원에서 되게 이상하게 기계적인 판결을 한 거죠. 결국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국간을 너무 많이 생각한 그런 판결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해서 그리고 또 일일이 이렇게 과연 피해자들이 또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게 또 막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또 몇 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국가에서 좀 책임지고 제대로 또 배상을 소송 없이 좀 신속 간이하게 하는 제도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참 어렵겠어요. 두 분 다 변호사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최모 씨라든지 윤석열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딱 나왔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사실 뭐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생활 안 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이 감방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감옥에만 갇혀 있었 교도소에만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를 상대로 이 억울함을 풀려고 법적인 조치를 다 밟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 수임료를 마련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진짜? 심지어 증거도 내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재심을 준비하는 그 확정된 피고인들 많은데 진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범이 없지만 억울한 사람도 지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적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형사 시스템에서 수사관이 할 역할 제대로 하고 전문 인력 보강해주고 검사가 할 역할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재심들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 예산까지 생각하면서 보상금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 난국에 빠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또 이 최모 씨가 받는 보상금에서 10%를 황상만 군산 경찰서 반장에게 기부를 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진범 잡아주는. 진범 잡아주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할 일 역할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못하면 국가배상에서 자기도 20%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 그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일 처리한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혼을 내줬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셔츠 공대.